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병원 침대와 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던 저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하고 주로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죠.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책 속의 모험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항상 걱정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우리 딸, 오늘은 좀 어때? 라는 물음에 저는 언제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제 건강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는 자주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면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름을 느껴야 했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운동장 한편에 앉아 있어야 했고 소풍이나 현장 학습 때도 자주 빠져야 했죠. 선생님들은 저를 배려해 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때로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저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도서관을 제2의 집처럼 여겼어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저는 언젠가는 저렇게 활기차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하고 꿈꿨습니다. 그 시절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건 책 속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들의 모험과 성장을 통해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언젠가는 저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의학의 발전과 꾸준한 치료의 효과 덕분이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무리하면 금방 지치고 아팠기에 저는 적당히 체력을 안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균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정상적인 학창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했죠. 무리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그 미묘한 균형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제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 더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많이 좋아진 덕분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무리는 금물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항상 조심스러워야 했죠.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제 인생을 정의했던 약함이라는 단어 대신 적응과 도전이라는 단어가 제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변화의 시기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봄이 한창인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던 저는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다 한 남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활기찬 모습과 밝은 웃음소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바로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마치 빛나는 태양 같았죠. 처음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건강함과 활기참은 제게 너무나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서관 2층 인문학 섹션에서 무거운 책을 들다가 넘어질 뻔한 저를 누군가가 붙잡아 주었어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니 바로 그 운동장의 남학생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따뜻한 미소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죠.
천천히 가자. 라고 말해주는 그의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대부분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민수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쉬어가자. 라고 말해주었고 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민수는 저를 위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많이 바꿨어요. 격한 운동 대신 저와 함께 산책을 즐겼고 시끄러운 클럽 대신 조용한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죠. 처음에는 제가 미안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너와 함께 있는 거 자체가 행복해.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이런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감동했고 처음으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민수와 함께 있으면 제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풍부하다고 칭찬해 주었고 제 그림 실력을 보고 감탄해 주었어요. 이전에는 단점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특징들이 민수의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가을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캠퍼스의 벤치에서 민수가 청혼을 했어요.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걸어갈래? 당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함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응,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청혼을 받아들인 후 우리는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어요. 제 건강 상태로 과연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의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흥건히 묻었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우리 집은 가족 행사가 많은데 괜찮겠느냐? 고 물으셨어요. 그 말씀에 담긴 우려를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우리 민수가 널 선택했으니 나도 너를 믿어보마. 시어머님의 이 말씀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시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순간, 제 앞에 서 있는 민수의 눈빛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저도 그에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민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졌고 저녁에 함께 요리를 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시댁의 가족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시어머님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힘들기도 했지만 한 번 한 번 극복해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생겼어요. 시어머님께서도 우리 며느리가 많이 노력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때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제 몸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가족 행사 때마다 긴장하고 무리하다 보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며칠씩 알아누워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민수는 제 상태를 걱정하며 무리하지 마. 라고 자주 말했지만 저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고집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와 저 사이에도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제가 너무 무리한다며 걱정했고, 저는 그의 걱정이 오히려 저를 약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결혼 2년 차,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민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제 건강을 걱정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먼저 우리 아기 가지면 어떨까?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임신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 상태 때문에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철저한 건강 관리를 해야 했어요. 매일 아침 영양제를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도 시작했죠. 때로는 이런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민수가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 우리 함께 힘내자. 라는 그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설렘과 기대를 나누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 그 벅찬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와 저는 서로를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제 말에 민수는 내가 더 고마워.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전했을 때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임신이 우리 가족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임신의 기쁨도 잠시, 곧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심한 입덧에 시달렸어요.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왔고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움을 느꼈고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체질상 임신이 평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아는 건강하지만 산모님의 상태가 좋지 않네요. 가능한 한 안정을 취하시고 큰 움직임은 피하세요. 라는 당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들었죠. 밤에는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민수는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저희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님의 요구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후에도 시어머님의 요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빈번해졌어요. 세아가, 이제 네 뱃속에 우리 귀한 손주가 있으니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그래야 아이도 튼튼하지. 라며 여전히 가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원하셨고, 임신 중에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자주 나도 5 아이를 낳았지만 한 번도 가족 행사에 빠진 적이 없다. 는 말씀을 하셨죠. 임신이 뭐 대수라고 그러니?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고충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리고 시어머님의 눈에는 제가 그저 약한 며느리로만 보인다는 생각에 상처받았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행사에 참석했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어요. 시어머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아이도 튼튼해질까 하는 생각에 무리해서라도 일을 했죠.
하지만 점점 제 몸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졌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어느 날 큰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시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화장실에 가보니 출혈이 있었고 너무 놀라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즉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이대로 가다간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피하고 무리한 활동은 삼가세요. 이 일을 계기로 민수는 시어머님께 제 상태를 설명하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집에만 누워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 적당히 움직이는 게 좋아. 시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셨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건강과 태아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민수에게 하소연했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을까? 어머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다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민수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님은 완고하셨죠. 내가 너희 나이 때는 그렇게 살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위축되었고 제 자신을 책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해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제 건강은 나빠져만 갔고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울었고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민수와 저 사이에도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제가 시어머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했고 저는 민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해.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일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릴게. 다음 날, 민수는 시어머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결국 시어머님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는 듯 했어요. 알겠다. 새아가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앞으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하마. 이 대화 이후 시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행사에 참석하라는 요구도 줄어들었고 가끔은 오늘은 좀 쉬어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너무 약하게 굴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들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를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건강과 아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 가족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의 눈치가 보여 말씀드리지 못하고 행사에 참석했죠. 그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요리를 해야 했어요. 저녁이 되자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 조금만 더 힘내라. 고하셔서 저는 힘들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아랫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고 동시에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비명 소리에 민수가 달려왔고 즉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아기를 걱정했어요. 우리 아기 괜찮을까?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마. 분명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아기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해요. 그 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실의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민수가 깨어났어요.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의 말에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우리 아기가. 의사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유산되었음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우리 아이를 제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자책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좀 더 용기 있게 말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는 제 옆에서 손을 잡고 울었지만 저는 그의 위로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님이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분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어머님은 아이야 또 가지면 된다. 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저는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이었는데 시어머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은 우리 가족 관계에 큰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더욱 갈등하게 되었고 저는 점점 더 시댁과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퇴원 후에도 시어머님은 여전히 가족 행사 참여를 강요하셨고 제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저를 깊은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걱정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 시기에 저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유산 후 몇 개월,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고 불면증도 더욱 악화되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민수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는 저를 돕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때로는 제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가 달라지니? 노력해야지.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 슬퍼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내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가족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참석하기를 원하셨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하고 싶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제 정신건강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말했죠. 여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워. 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우리 아이를 잃은 그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릴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보. 이미 늦었어.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이 집에서 사는 것도, 모든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는 시어머님께 가서,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일을 시키세요.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셨어요. 너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결혼이 장난이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어떡하니?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 아이를 잃고 나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그런데 어머님은 또 가지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꿈이자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 말을 들으시며 시어머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님의 눈에 제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몰랐구나. 미안하다. 얘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떠나겠습니다. 제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저를 말렸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지금의 나로는 당신도, 나 자신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지는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고통, 분노를 모두 쏟아냈죠.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에서 저는 오랜만에 안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친정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제가 떠났을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은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너가 떠난 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내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어. 처음에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지만 내가 단호하게 나오자 점차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어.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민수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셨어. 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아이를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야 이해하셨대. 어머니도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 민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번에는 정말로 당신을 지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어. 어머니도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어. 가족 행사는 다른 가족이 하기로 했어.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천천히 해보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변함없잖아.
그 사랑을 바탕으로 조금씩 나아가 보자. 내가 언제나 당신 편이 되어 줄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여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제안대로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고 시어머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님과 만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고 때로는 민수와도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민수는 약속대로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고 시어머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관계 회복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고지식했구나. 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경험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나도 한때는 젊은 며느리였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시절의 기억을 잊어버렸나 봐.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오랜 시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아이를 잃은 후에는 정말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너무 무거웠어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랬구나. 내가 너무 몰랐어. 앞으로는 너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용서해 주겠니?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님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면서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을 씻어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시어머님도 결국은 한 인간이며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가족 행사도 줄이고 참석하더라도 저는 대부분 앉아 있었죠. 민수도 많이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저 역시 많이 변화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강한 여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셨고 저 역시 시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나누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